각하 두 번 배웅할 방송 다스베이다 제 64회 시작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남자분 왜 소리 안 질러요? 경우가 없는 사람이네. 자, 매주 금요일 10시에 오픈합니다. 이제 4만 명은 기본으로 찍어요. 예. 공개하면 이제 유튜브 인기 동영상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정도. 요거는 부족하다. 10만 명. 예. 이걸 왜 사람들이 계속 오는지 지켜보다 보면 알게 돼요. 바보 같은 얘기들인데 그게 재밌어요. 자, 재밌다. 첫 번째 주진희 기자를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 인기 있는 줄 알아. 안녕하세요.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주진우입니다. 네. 아니 스트레이트는 알바인데 네. 응? 자꾸 소속을 나 그거 하나 하고 있잖아. 그건 그래. 각하소 씨. 오늘까지 8번 불렀던 김백준이 안 온다고 해서 증거조사도 끝났습니다. 이제 공판이 다음 달 12, 14, 17 3번 남았는데 그리고는 재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심이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 이제 선고를 합니다. 우리 각하는 더 미룰 수가 없네. 지난주에 다 했어. 나 MB가 이제 들어갈 일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슬퍼 죽겠어요. 자, 그 얘기도 다 했어, 씨발. 매주 똑같이 슬플 수는 없잖아. 현재 스코어는 7월 이내로 가실 것 같다. 대통령 프리미엄 주고 그래도 한여름 7월 말까지는 하실 예정이었는데 이 얘기도 우리가 지겹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했나 봐. 네. 이 병원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 없으니까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질병을 지금. 네. 오래오래 사시길 빌고. 네.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얘기도 이제 그만할게요. 우리가 너무 멀리 가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좀 놀아도 됩니다. 한 1, 2주 놀아도 됩니다. 이거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면 언제 소환돼?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하자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야, 다음 주에 이번 할게. 주께 먹거리가 없잖아. 일단 이번 주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거 들고 왔어요. 삼성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를 비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무분별하게 피해 사실 공포로 삼성 신뢰도 추락.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다 보던 거잖아. 박근혜 때 구속되기 직전에 박근혜 주변에서 피해 사실 공포로 검찰 고발했었어요. 이명박도 그랬죠. 이명박도 구속되기 직전부터 피의사실 공포 여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구속 직전에 피의사실 공포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된다는 거야? 이 건으로? 해야 되겠다. 구속되기 직전에 이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다라는 얘기를 연속으로 하는 이유를 얘기해야지. 사실은 별 내용 없어봐라. 분식 사기와 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되면 승계를 위한 분식 사기였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그래서 이재용 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그 다음 재판에서 이재용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봐왔고 지금껏 짐작한 내용이었었죠. 기억하시죠? 검찰도 그랬고 법원이나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건으로 회계 조작으로 그보다 더 빨리. 네.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가 있는 것은 국정농단 때 최순실과 연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란 말이죠. 말로비. 이거는 그게 아니고 승계와 관련해서 저지른 회계 사기와 관련된 혐의거든요. 이거는 그때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 시작만 하고 접어두던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대로 밝혀지면 대법원에 가 있는 건이 아니라 이 건으로 가실 수 있다. 더 빨리. 이런 얘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
파기 완성돼서 또 2심을 다시 2심을 하려고 하면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근데 내년이야 그거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더 빨리 진행돼서 네. 검찰청 포토라인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후에 이렇게 됩니다. 구속된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월 달이야? 며칠이야?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그건 다음번에 얘기할게요. 야, 그래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주고 가야지.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으로 이재용은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 각하 MB보다 더 빠르다는 게 제가 예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하는 7월 중인데 그거보다 더 빨라지면 6월 말 7월 초라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다음 뉴스 할까요? 어머 놀라워. 그래?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수사를 받게 되는지는 그 다음 시간에 하나씩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략 한 달 이내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 한 달 이내라고는 안 했잖아요. 한 달 즈음 하여, 전후로 하여. 2달이 미치지 못해서. 2달 미치지 못해서. 좋아. 좋아. 거기까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가, 그럼 빨리. 마지막으로 변수가 하나씩 생기는데 지금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이 1심에서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게 기소되고 넉 달 만이에요. 넉 달 만. 구속 만기가 6개월이잖아요. 구속 만기가 8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재판을 시작했어요. 일반인이 구속 만기 다가와서 넉 달 지나서 첫 재판을 시작하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오늘 피고인 양승태가 저렇게 걸어 들어오니까 재판에 있는 변호인들, 피고인들이 다 일동 기립해가지고 사법농단 그리고 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사람인데 다 일어나서 다리가 한부에서 저렸나 보지 뭐. 오늘 첫 재판이었잖아요. 이번 재판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9월 달에 재판 일정을 잡았어요. 그러면 8월 10일에 내준다는 거예요. 2달 있다가 양승태는 자유의 몸이 돼서 재판을 받을 겁니다. 굉장히 풀어주려고 하는 거구나, 구속 만료로. 네, 풀어납니다. 그래서 재판 일정을 늦게 잡은 거구나. 네, 하나 더 할게요. 자, 이 사람은 유혜홍입니다. 대법 수석 재판연구관인데 이분이 차관급이고요. 이분은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법에서 재판 자료, 그 강제징용, 위안부 할머니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다 훔쳐가지고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와 있어요. 그런데 사법농단으로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너무 자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영장이 없다. 그러니까 놓고 가라. 그 검사하고 수사관이 이거 지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울 거죠. 그러니까 안 지우겠다고 변호사하고 함께 서약서를 썼어요. 난 절대 지우지 않겠다. 유해용 이양을 절대 지우지 않겠으니 다녀오십시오. 그래놓고 분쇄기에 다 갈았습니다. USB 다 부시고요. 그랬던 분입니다. 그리고는요, 뒤에서는 여러 딜을 많이 했어요. 구속만 면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뭐 할게 하면서 이렇게 돕기도 했는데, 이제 재판으로 가니까 사법농단 수사는 총체적인 위법이다 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은 잘 안 될 것 같다. 사법농단 재판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재용에 대한 수사도 다 마무리되고 잘 되고 있는데 마지막 변수는 재판부다. 재판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꿈을 찾는 아이들이라면,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학교. 하나부터 10까지 신경 쓰지 않을 게 없는 당신. 하나쯤 쉬운 것도 있어야겠죠? 원하는 대로 쉽게 반응해 내 생각대로. 나만의 쇼핑몰을 나만의 공간처럼. 어렵지 않아요. 스스로 만드는 나만의 쇼핑몰. 아임웹. 이분은 말이죠. 지난주에 나오셨다가 너무 많은 자료를 들고 나와서 자료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음에 한 가지 사안이라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자, 어렵게
경제 전문가 찾아냈는데 잘 고쳐 써야 된다 우리가 상황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 예. 방송 나온 거 보셨죠? 아, 예, 네. 맞습니다. 예. 내가 고쳐야지 하는 지점이 발견되던가요? 그러게요. 그때 보니까. 네, 언제 다시 부를지도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나온 김에 다 때려 넣자. 네. 그래서 13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절반도 못 갔어요. 눈이 2번 풀리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 힘들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를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네. 사실은 안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또 불렀길래 또 인내심은 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준비해온 게 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날. 우리가 경제를 좀 어렵다 그랬는데 날로 먹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날로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위에 테두리가 있어요. 이 테두리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못된 지표나 잘못된 기간으로 비교를 하니까 날이라고 쓴 거는 이해는 못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지식도 날로 먹을 수 있게 쉽게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데 표나 이런 걸 제시하면서 필요한 설명을 안 해주고 그걸 왜곡하고 그렇게 써먹는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는 건 사실 고용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에 관한 국어 문제, 고용 참사. 이 참사란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그리고 고용을 과연 취업자 수나 숫자로 비교하는 게 맞는가? 용어나 그래프로 굉장히 어렵게 치장했지만 네. 실제 엑기스를 잘 이해하면 날로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날로 먹게 해줘야 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죠 사실은. 예, 맞습니다. 전문가가 대중을 만나가지고 어렵게 설명할 거면 지가 그걸 공부를 왜 했어?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지. 자, 고용을 볼 때 세 가지입니다, 보통. 이 고용률, 그다음 OECD 고용률, 연간 실업률. 이 보시면은 2017년하고 18년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좋아진 겁니다. 잠깐만요. 고용률이 2017년하고 2018년에 60.8, 60.7 조금씩 올라갔네요. 네. 예. 고용이 올라갔습니다. 박근혜 때랑 비교해서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왜 고용 참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고용이 올라갔고 실업률은 0.1% 오른 겁니다. 근데 2013년도에 3.1에서 2016년도에 3.7로 0.6이나 올랐죠. 고용률은 이전보다 증가했고 실업률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근데 오히려 박근혜 초기에 크게 오른 거다. 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2017년 12월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최저임금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저임금 프레임을 걸려고 그러면은 고용이 줄어야 돼요. 근데 상반기 때 고용률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실업률도 안 나빠졌고 오히려 어떤 부분 지수는 더 올라갔고 그러다가 1월 달에 취업자가 5천 명밖에 안 늘어나요. 그럼 7월, 8월 달에 또 3천 명밖에 안 늘어나고 두 달이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고용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전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결 치듯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7월 달이면 전년 7월 달, 8월 달이면 전년 8월 달, 1년 단위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에 이렇게 변했나?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근데 계절 요인 같은 게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절 변동이라고 그러는데 맨 밑에 보시면 취업자 증가수가 보이시죠? 연평균 31만 6천 명이 늘어났었는데 예. 2018년도에 9만 7천 명이 늘어났어요. 9만 7천 명이 취업자가 늘어난 겁니다.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취업자 증가수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뜻 듣기는 취업자가 줄어든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줄어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감소율이라고 표현하죠. 감소율. 아니면은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전체 취업자가 전년 대비 30만 명이 늘었고 예. 2018년에는 9만 명이 늘었다. 예. 그런데 20만 명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처럼 말하는 거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올해는 20만 명이 작년보다 취업이 덜 된 것처럼 언뜻 보면 그렇게 느껴지게. 보이죠. 예. 왜 줄었겠어요? 인구가 줄어서 위에 보면은 15세 이상 인구, 그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 그 두 숫자를 갖고 온 이유가 몇 명 중에 몇 명이 취업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 몇 명 분모가
위에 인구 증가수가 고용률을 계산하는 분모고 밑에 경제활동 인구수가 실업률을 계산하는 분모입니다. 이 인구가 절반씩 줄었죠. 이러니까 이제 취업자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니네 고등학교 이번에 대학교 몇 명 갔어? 우리 작년에 200명이었다가 100명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100명 중에 60명이 들어갔어. 그러면 작년에는 50% 들어간 건데 올해 60%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더 잘 들어간 거예요. 진학률이 작년에 50%였다가 올해 60%였고 그래서 더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한 거냐면 다 빼버린 거예요. 100명이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그렇지. 지금 60명 들어가서 이제 40명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설명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나빠졌다 생각을 하는 거죠. 최저임금 때문에 모든 게 망친다고 말할 때 취업률이 나쁘게 나와야 되는데 취업률이 그다지 나쁘게 나오지 않거니와 심지어는 더 좋게 나오니까 나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취업자 증가수 같은 걸 끌어들였다. 예, 그렇죠. 이거는 인구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취업자 증가수라는 표현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네. 착각하라고 한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네. 의도적인 거죠. 이게 이제 좀 아는 애들이 모르는 애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말씀은 진학률이 얼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야, 니네 작년에 100명 들어갔는데 60명 들어갔어. 40명이나 니 똥통이야 학교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일부러. 그게 이제 날로 먹을 수 있는 거를 껍데기를 쳐가지고 예, 예, 예. 그 장난을 친다. 예, 예. 그걸 이제 날로 표현하신 거구나.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리고요. 취업자 증감 추이를 보면 엄청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래요? 7월, 8월, 9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고용률 추이 보면은 이렇게 산처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계절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달부터 6월, 7월까지 고용률 비교하면은 항상 올라가요. 매년. 그럼 안 좋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 7월, 8월부터 뭐 1월, 2월까지 하면은 연속으로 몇 개월간 고용률이 나빠졌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1년 단위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 통계를 어떻게 내고 무엇이 유의미하게 내는 통계인가를 이해하고 나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유의미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하반기로 하면 계속 내려가게 돼 있다. 예, 예, 전달과만 비교하면.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써먹을 수 있다. 얼마 전에 써먹었죠. 실업률 가지고.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뭐 2월 달까지 연초가 항상 실업률 고용률이 안 좋아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나라 패턴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절 변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매년 계절 요인 때문에 우리는 그래왔던데 예, 그거를 마치 문재인 정부의 이 시기에만 그런 것처럼 그 고용 참사로 과장하기 위해서 써먹었다 이런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거를 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안 해주냐 이거예요, 제 말은.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이게 경제 성장이나 물가 같은 거 이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자기가 그걸 분석을 했다고 그래요. 알파고한테 바둑둬서 자기가 이기겠다는 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걸 하신 분들이 왜 고용률하고 실업률을 무시하고 취업자 증가수, 실업자 수 뭐 이런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는가? 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해할 수가 없죠. 경제를 정치 도구화 시키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래서 속이는 거죠. 예. 그래서 현 정부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작전의 일환이 아닌 이상 이걸 한 언론도 아니고 보수 매체나 경제지 전원이 똑같이 참여해서 이런 짓을 계속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의문스러워요.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미 다 말씀하셔놓고 정치 도구화 한다고. 뭐 의무를 가지십니까? 이 정부 망하라는 거지. 응? 아까 전에 제가 2017년도에 31만 명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말고 그냥 31만 계속 늘어나 보자. 네. 위에 파란색이 우리나라 인구수가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면. 예. 15세 인구가 지금 4,400만에서 3,600만 한 850만이 감소합니다. 예. 근데 감소하는데 취업자 수가 2017년 기준에서 계속 31만 명씩 늘어난다고 치면은 저 끝에 가보면은 인구수보다 취업자 수가 더 많아요. 예. 뭐 워킹 데드도 아니고 우리는 워킹 데드가 돼야 되는데 망자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심지어 일도 해야 돼요. 취업자 증가 수라는 걸 가지고 뭐 20만 명이 줄은 것처럼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30만 계속 유지돼야 이제 고용의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데 그 방식으로 계산하면 취업자 수가 전체 인구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딘가에서 빵 터지고 재밌었어야 하는데 이해했습니다. 거기서 속지 말아야 될
단어는 취업자 증가수라는 게 등장하는 순간 이건 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뭘 쳐다보지 말아야 되죠? 실업자 수. 그러니까 우리가 수로 따지는 것은 실업자 수를 따지는 예. 것은 또 쳐다보지 마라. 예, 예. 그냥 율로 보면 됩니다. 이해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렇게 탁 감동이 온다든가 그런 게 안 오는 걸로 봐.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는데. 왜냐면 딱 듣고 나서 아 그랬구나 이게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 그렇구나. 야 이렇게 하죠. 우리 잘할 때까지 나오시는 걸로 하고. 그 타격감이 부족하다. 기승전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빡 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 네. 쥐어뜯지 않을 정도로 끝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지 않았는데 예. 어, 눈도 안 풀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타격감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일어나. 마녀가 물을 끓이고 있어. 어떡하지? 우릴 잡아먹으려나 봐. 아니, 떡볶이 국물 끓이는데. 라면처럼 간편하게 끓여 먹는 고추마녀 떡볶이 세트. 마법의 소스가 들어있어 더욱 매콤하고 맛있다. 고추마녀 라볶이도 있어요. 딴지마켓에 있다. 시리즈로 하고 있는 주목해야 할 초선들. 이분은 작년 5월께에 저희가 한번 모셨었어요. 보궐선거 직전에 주목해야 할 지역구 노원병이었어요. 김성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일단 반갑습니다.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작년 5월 달에 어떻게 모셨냐면 가장 재밌는 지역구가 보궐이 노원병이다. 왜? 노원병 자체가 안철수의 지역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되면서 나 관둘 거야. 아무도 감동하지 않는데 괜히 국회의원으로 관뒀어요. 그래서 자리가 생겼어.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자리 자체가 안철수 전 의원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후보가 안철수와 싸웠던 박근혜 키즈 이준석 씨가 이번에는 안철수당에 들어가서 출마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홍준표와 싸웠던 안철수 키즈 강윤재 씨가 이번에는 홍준표 당에 들어가서 출마를 해서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거기에 그 노원구청장 출신으로 출마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당선되신 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 재미없었어요. 이걸 왜 모셨냐? 서툴러. 최근에 사람들한테 열광적인 반응을 얻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까지 해야만 들어준다고. 뭐 알겠고 세부 내용이 있어요? 네. 주먹 고고식 제도 그만 만드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면담 일정을 일주일내로 잡아서 네. 저도 같이 배석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구청장 때는 점자가 있었는데 못 만들었습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그러신 것 같았는데도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고 저희들의 아니요 그럼 못 가시면 안 돼요. 한번 잡을게요. 제 점자랑 가고. 좀 이따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압축 버전으로 보면 잘 몰라요. 인터넷에서 풀 버전을 찾아보시면 좋은데 시각 장애인들이 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흔한 순간이에요. 그건. 그러면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보좌관이 상대하거나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듣는 신용하고 지나가거나 이거예요. 대략 머무는 시간은 길어봐야 2~30초야. 붙잡혀서 못 가는 거지. 근데 이 영상은 처음에 막
항의를 합니다. 엄청나게 욕하고. 그런데 그 의원님이 그 양반들 붙잡고 이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듣다가 그 양반들이 얘기를 들어주니까 마음이 점점 가라앉을 거 아니야. 점점 가라앉아가지고 화기애애해졌어. 친해졌어. 그래서 알겠다. 그럼 일정을 다시 잡고 언제 약속할 테니까 그때 회의를 하자. 이런 과정을 쭉 보여주는데 괜히 감동적이야. 괜히.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이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봤네. 왜 모른 척해? 저도 이제 정치인들을 옆에서 많이 봐왔지만 이런 정치인이 드물거든요. 근데 정치인이 그러라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존재 증명하는구나. 이분은 재선이 꼭 돼야 되겠다. 그런데 스스로는 재미가 없으니까 불러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네? 저는 언제부터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럴지도 몰라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다 거치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에요. 이 코스를 다 밟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사례도 드물어요. 더 드문 것은 이분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의 비서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할 때 같이 근무했던. 그러니까 그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왜 이렇게 제일 아래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학생운동 하다가 청년운동 하다가 장가는 가야 되겠는데 그 무렵에 이제 구의원을 나가게 됐는데 우상호 의원이 이제 선배니까 제가 구의원부터 해보겠다고 했더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구의원부터 하려고 하냐요. 저는 난 총학생회장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나는 밑바닥부터 해볼란다.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 하고 시의원 재선 도전하다가 떨어졌는데 그때 임채정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 당의 정책위 의장이었어요. 당에 와서 복지 담당 전문위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인연으로 인수위 거쳐서 청와대 행정관 3년 하고 그리고 정책조정 비서관까지 하고 그리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구청장 출마를 했어요. 보통은 청와대 비서관 거치면 일단 바로 국회의원을 이제 시도하는데 왜 구청장으로 다시 도전하신 거예요? 그 무렵에 저희가 한때 패족이 됐었잖아요. 그 패족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될 타이밍이기도 해서 구청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네. 구청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누가 아니랍니까? 아까 그 장면이 제가 구청장 할 때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에요. 전임 청장들은 시위대가 오면 구청장실이 5층에 있는데 5층 출입문을 다 막고 엘리베이터를 세우지 않고 그냥 서울시의 구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한 구에 1000명, 2000명 사는 게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 살지. 60만 명. 예. 그러니까 일일이 그 민원을 다 어떻게 상대해서 만나요. 근데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어떻게 다 듣고 있냐고 욕먹으면서 다 들어. 그래서 보면서 참 둔한 사람이다. 처음에 그래서 좀 보다 말라 그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빠져드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되지? 흥미진진한데? 빰빰나? 막 그러면서. 근데 그걸 쭉 듣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의원님 편이 되더라고. 이거는 감동적이다. 아무 연출 없이 감동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서서 말 들어주는 걸로 감동시키는 거 어려워요. 이런 히스토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장 제가 8년 했는데 처음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구청장실 앞에 철문 막혀있던 걸 열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들어주면 되지. 왜 문을 막냐. 개청일에 구청장실 앞에 있는 계단 철문은 아예 막혀 있었거든요. 그걸 다 열고 누가 오더라도 맞아줘라. 뭐 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저는 8년 내내 시위대가 오더라도 미리 신청하면 그냥 약속을 잡고 당일날 오더라도 전경들 앞에 가로막지 못하게 하고 그냥 들어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보궐초선 의원이 갑자기 당대표 비서실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힘이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대표 어디 가는 데마다 그런 분들이 나타나요. 이게 저기 울산 갔을 때도 시위도 하시고 나주 갈 때도 시위하시고요. 근데 대표가 다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만나요. 이번에도 초반에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거든요. 험악해요. 영상 보면. 네. 예. 다 죽여버린다 이런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라 그분들을 그 상태로 돌아가면 그 욕을 결국 우리 당이 먹게 되잖아요. 저라도 가서 수습해야지. 그래서 대표님한테 제가 농담으로 제가 데모 수습 전문이다. 수습 그게 어떻게 전문이다. 농담입니까? 웃겨야 농담이지. 그리고 이제 하나도 안 그날도 웃긴데. 그렇게 구청장 들어도- 이전에도 원래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야구로 치면 사이클링 히트거든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예. 국회의원. 예. 밑에서부터 다 예. 해보신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거치면서 내공이 좀 쌓였나 봐요. 처음부터 국회의원 도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좀 같이 어울리고 그 속에서 주민들의 삶도 좀 배우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그러면 훨씬 더 내공을 갖추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흔치 않아요.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야 될까 봐. 최근에 이제 단체장 했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용기를 많이 가졌대요. 그런 약간의 감동이랄까요? 그런 메시지를 준 정치인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많지 않은 게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예. 좋은 사례를 하나 자기 만들 수 홍보도 있었던 참 것 같아요. 못하셔. 지금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이시잖아요. 이해찬 대표 나쁜 사람이에요? 보시기에 좀 까칠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방에 30년 된 비서가 있어요. 그리고 지근거리를 수행하는 보좌관은 20년이 넘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까칠함으로는 안철수보다 더 보좌관을 자주 바꾸실 것 같은데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그 오늘도 그거는 혹시 자기가 관두면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대표 되신 이후에 당이 굉장히 조용한 편이잖아요. 의사결정들을 그때그때 굉장히 신속하게 하는 편인데 당대표 나올 때 지지했던 의원님들도 있고 안 한 의원님들도 있는데 정말 그런 거 안 가리고요. 다 듣고 그때그때 매우 합리적으로 결정들을 해오니까 당이 120명, 130명 국회의원이 있는데도 질서 있게 가는데 그 힘이 그 이제 이해찬 대표의 카리스마와 오랜 경험 그리고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런 게 다 단점이 뭡니까, 단점? 단점이요. 예. 본인, 의원님의 단점은 알겠어요. 자기 자랑이 한데, 예. 걸어가면서는 절대로 인터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언론이 막 저희- 들이밀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해요. 예.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언론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이해찬 대표는 그런 게 없어요. 한 번은요. 이해찬 의원 사무실로 농민단체 분들이 조용히 와서 한 30명 정도가 점거를 했어요. 조용히 와서. 조용히 와서 들어와서 그냥 점거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대표가 자기 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습하러 가서 한참 달랜 다음에 대표님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잠깐이라도 보고 가시죠. 그런 그랬는데 것도 안 해요, 또. 난 절대로 이런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그냥 나가셨어요. 절차와 과정을 밟지 않으면 우리 편이건 아니건 안 받아줘요. 그 양반은. 그게 까칠한 거지. 기본을 지켜라 이거지. 그리고 기자들하고도 일부러 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까칠해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까칠한 거죠, 사실은. 뭐. 약간 네. 예. 근데 우리는 충분히 적응해서요. 뭐 전혀 불편하진 않아요.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차이가 뭔가 직접 해보시니까. 가끔 동네 가면 주민들이 물어봐요. 구청장이 좋으냐, 국회의원이 좋으냐. 제가 농담으로 뱀대가리가 낫지 용꼬리 하는 것보다. 그게 어떻게 농담입니까? 제가 뱀대가리 8년을 했어요. 네. 노원구청만 해도 공무원이 1,600명쯤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쵸. 1,600명의 서울의 구청장은 굉장히 크죠. 네. 예산도 한 7천억 정도 돼요. 주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규모가 크진 않아도 성과들을 동네에서 낼 수 있고 제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여기 와서 우리 노원에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에너지 제로 주택 예. 자랑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구청장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
그때 와서 박수 크게 받고 가셨죠. 네. 네. 지금은 용꼴이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싫고 구청장 다시 하고 싶으세요? 네, 뭐 국회의원과 구청장 둘 다 할 수 있어. 그럼 구청장 하시겠습니까? 구청장의 재미는 있는데요. 뭐 기왕에 여기까지 온 거 기왕에. 국회에 들어갔더니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저 사람처럼 내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국회의원 있습니까? 실명으로 얘기해 주세요. 강효상 같은 강효상. 예. 진짜 안전- 너무하잖아요. 너무 안전한 선택이고요. 평상시에 쭉 지켜봤는데 지난 1년간 심재철 같은 분. 심재철. 심재철 의원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아니면 국회 행적을 볼 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의원님 입에서 하도 자극적인 얘기가 안 나오니까 내가 끌어내 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글쎄요. 네. 우리 상임위에 이현주 의원도 계셨어요. 지금은 이현주 의원. 산업자원위에 있다가 어디 행정안전위원회로 보냈어요. 거기 소방법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안전위 분들이 왜 폭탄 돌리기를 해도 제대로 하지 왜 그쪽으로 폭탄을 보내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밌으라고 하신 얘기인 것 같은데 웬만하면 살 수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거꾸로 그러면 저 사람은 훌륭해. 이런 롤모델로 삼을 만한 초선이 있습니까? 당내 이재정 의원님 스스로 귀엽다고 주장하는. 네. 네. 그 영상의 주인공은 저 같아 보이잖아요. 댓글을 보면 거의 뭐 이재정 의원 잘했다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의원님은 이름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이름을 알리시라고 오늘 모셨는데 또 이재정 의원 얘기를 하나 못합니다. 저는 천성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돼. 거꾸로. 스스로 광을 못 파시니까 기억해. 아, 이 의원은 꼭 기억해서 우리가 다시 재선시켜서 국회를 보내버려야 된다. 일하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거 재밌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네. 미리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제가 비서관 할 때 이제 비서실장이셨잖아요. 잠깐만요. 잠깐 생각하시면서 왜 의원실에 이런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응? 이거는 6세 이하 아동들에게 모빌로 이렇게 달아놓는 거 아닙니까? 네. 저 모빌은 노원의 에너지 제로 주택을 설계한 이명주 교수님이 선물로 어떤 거요? 지구요? 태양계.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건데? 태양계를 왜 걸어두신 거예요, 위에?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새로운 세상, 그걸 이제 저는 공존의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우리 삶이 너무 각박하고 돈 중심이고 그리고 오로지 효율과 시장 만능으로 가고 있어서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났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 시대를 뭐라고 할 것인가? 공존의 시대인데 그 공존의 시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 행성이 얼마나 기적 같은가. 그래서 제가 늘 그걸 까먹을까봐 제 방 위에 저거는 이제 비치볼이에요. 아, 이거는 비치볼이에요? 저 일본에서 산 미제 비치볼인데 한국에는 안 팔아요. 요거 하나, 네. 요거 하나, 또 하나는 어딨어요? 그 밑에 파란색 작은 거 있어요. 뒤에. 아, 요거. 그 작은 것도 있어요. 그 세 개가 줄줄이 지구인데요. 다 지구예요? 네. 잊어버릴까봐? 네. 내가 지구에 있다는 거 잊어버릴까봐? 네. 그리고 그 지구가 이런 태양계 속에 있다는 걸 잊어버릴까봐 이거 달아놓으시고, 예. 네. 이걸 매일매일 환기하려고 제가 지구가 혹시- 소중하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 네. 네. 다 같이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 지구.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써야 돼. 아까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돼. 우리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걸 매일 이걸 보면서 환기하세요?
저도 한계하고요. 이제 제 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느끼고 가잖아요. 느껴지진 않아요. 자, 이런 분인데 비서실장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외유 내광형인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때 조선일보하고의 마지막 싸움을 계속 할 때인데 그 무렵에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 심기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침착하게 심기 관리를 하는 모습. 침착이야 뭐. 그러니까 침착 써 있잖아요. 여기 다. 침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대통령님은 3.1절 직전에 친일 청산은 정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지칭한 것도 아닌데 찔리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5.18 때는 무슨 독재 후예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니까 또 찔려가지고 누가 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폐부를 찌르면서도 아야소리 못하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더 아프죠. 그런데 비서실장 때는 그렇게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은 굉장히 역사에 남을 어록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다. 비서실장 때 보지 때는 못했던. 침착했는데 지금은 과격해졌다든가 지금은 침착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대꾸를 설명하게 되는데 침착했는데 네. 지금은 폐부를 찌른다. 좀 제가 얘기해도 좀 이상하긴 해요. 여기는 뭐 시나리오도 안 주더라고요. 그냥 오라고. 네. 자, 알겠고요. 예. 그 의원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만 이렇게 뿜뿜뿜 뿜어내면 되거든요. 충분히 뿜어내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분이구나. 국회의원을 꼭 시켜야 되겠다. 이것만 전달되면 되거든요. 일 잘해.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맡기면 해결해낼 것 같아. 그거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다만 재미는 포기하자. 총선 되기 전에 또 모실 테니까 거의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할게요. 몇 개월 후에. 근데 다시 뵙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본인만의 손평을 해주시고 떠나신다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양철북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철북은 6살 때 같이든가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확실히 공안검사 시대의 두뇌라고 할까요? 딱 그때 세상을 보는 눈 그대로 갖고 사는 것 같아요. 한 30년 전쯤의 시각? 그 냉전 시대, 막걸리 보안법 시대에 그 시대의 생각을 갖고 지금 야당 대표를 하고 계셔서 제가 만약에 그 야당 대표라면 제가 황교안 대표보다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황교안 대표 그렇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그 비유를 양철북과 같다는 거는 앞으로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철북의 주인공이 네. 6살의 인식에 딱 갇혀요. 그런 비유다.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읽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비유도 저희가 한 몇 개월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올게요. 예,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30분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드물어요. 국회의원 다시 나가실 거죠? 당연히? 예, 나가실 거죠? 열심히 네. 해야죠. 네. 네. 그럼 이 얘기를 할게요. 의원님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려주는 구독자 170명이에요.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1000명, 2000명 수준의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나는 170명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거는 힘든 기록이에요. 자, 의원님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김성아 의원님을 기억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 동영상 풀 버전을 꼭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왜 모셨는지, 그리고 이 사람 국회의원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에 저절로 뿜뿜 올라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김용민을 자,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오랜만에 우리 김용민 선수 이사장이에요. 평화나무. 네, 재단의.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을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로 여기고 있어요.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할 하늘에서 내린 자. 그래서 자신 편은 천사고 상대는 악마고 그런 구도로 세계를 본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 점점 하는 말이 그래. 용어들이 다 기독교 용어들이야. 내가 또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 우리 김어준 총수님이 성경을 한 5번 읽으셨나? 통독.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 한 10번은 했던 것 같아. 예. 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대전로회 성경고사 나가서 1등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내가 열심히 다녔단 말이야. 예. 뭘 박수 치기 아니지? 지금은 탕자야.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김총수님이 어느 순간 딱 마음 먹고 이 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기로 했는데 마음 먹고 1년 후에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벼락을 맞을까 봐. 중학생이니까 무섭잖아. 예. 근데 잘못 생각했으면 어떡해.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씨발 1년 동안 내가 무서워가지고. 예, 무서워. 조금씩 덜 나가는 거야. 예, 예. 중학생이니까. 한 1년 걸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리에 익숙하고 정확하게 아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광야에 외친 선지자로 봐요. 네. 근데 이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또 김용민 선수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한번 봅시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혹시 빤스 목사라고 했다가 소송당하는 거 아닌가 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빤스 목사라고 했다가 빤스 목사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래도 나는 소송이 지겨워. 나는 그냥 언더웨어. 예, 언더웨어. 언더웨어 미니스터. 이렇게 예. 부르고 싶어요. 예. 예. 자, 볼까요? 네. 아이쿠 대표님 이 어려운 자리까지 또 오신다는 정말 멋있어요. 이번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첫 번째 고비가 돌아오는 내년 4월 15일에 있는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200석 못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가 해체될지도 모른다 하는 저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한기총 대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다 쳐내버려야 돼. 이 자식들. 지금 국회가 다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자식들이. 근데 장로님이 엉뚱하게 나한테 이런 식문을 해요.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이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아이씨 정말 그런 소리 하고 앉아서 정말 내가 장관가 하려고 내가 이런지 알아. 나는 만드는 일만 하지. 나는 그런 짓은 안 해요. 아까 황교안하고 같이 만났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빤스 목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명박 장로님, 김영삼 장로님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패한 이유가 있다.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한국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 한국교회 지도를 받지 않았다. 지도를 받았다면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황교안 장로님 대통령 되시면은 한국교회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교회는 한기총. 그렇지. 그리고 자기 회장. 나의 지도를 받아라. 그렇습니다. 그 나한테 장관 분노하신 거예요. 겨우 장관. 네. 아. 예. 겨우 장관 제안을 하느냐.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냐. 내가 네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겨우 장관 자리 하나 주고 떼우려고 그래?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그거는 내가 당신을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이런 거구나. 예. 빤스 목사하고 우리 황교안 장로님하고 막역한 사이였어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나던 날 그 아침에 황교안 장로님이 빤스한테 전화해가지고 빤스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지. 야, 자기 빤스한테 전화할 수가 없잖아. 그거 어려워. 그렇지. 예. 저 시정하겠습니다. 빤스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빤스 목사의 주장입니다. 주장.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에 그 나름대로 굴곡이 있었어요. 바로 탄핵 때였어요. 탄핵 때. 빤스 목사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황교안 장로 정말 멍청하다.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망할 것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칼을 휘둘러야 된다. 박근혜를 쳐내라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어차피 박근혜는 갔다. 예, 박근혜는 완전 죽는 분위기잖아요. 이럴 때 칼을 휘둘러서 차기 주자가 돼서 이 보수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말이었어요. 오케이. 근데 예. 그런데 이제 뭐 황교안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멍청한 사람이 됐어요. 둘 사이가 서먹서먹해졌고 그런 말을 했다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먹서먹해서 했다가 예. 다시 언제 가까워진 거야? 네, 다시 가까워진 게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고 대선 주자 1위가 되니까 또 갑자기 빤스 목사가 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빤스하고는 원래 친할 거야. 예. 야, 빤스를 안 입고 다니겠냐, 그럼? 다 입고 다니는데. 빤스하고는 친하겠지. 평생. 예. 지금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웃기지요. 저렇게 편협한 인간이 다 있나? 어디 남의 종교 축제 일에 가가지고 저렇게 뻣뻣하게 있어서 저게 뭔가? 기독교인들은 저거 보고 질질 그냥 침을 흘립니다. 침을 흘려? 신실하다. 예. 타 종교로 보지 않고요. 몰아내야 될 대상, 종교 행사에 가가지고 저는 없애버려야 할 건축이니까. 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실한 장로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200% 정도가 아니라 2000%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황교안 씨가 그래서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찰은 처음 가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개뻥입니다. 오늘 SNS에서 돌아다니는 사진 보셨죠? 3월 18일 날 조계종 그 조계사 가가지고 합장을 했어요. 아주 얄팍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게 찍혀가지고 퍼질 줄 몰랐던 상황이고 이거는 찍혀서 퍼진다는 걸 전제하고 개신교들에게 어필하려고 일부러 합장을 안 한 거예요. 네. 절에 처음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절에 가면 합장하는지 모르는 게 어딨어. 절에 처음 가서 몰라서 개뻥을 쳐도 진짜. 이 사람이 공직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그렇다면은 사찰도 꽤 제법 갔을 거예요. 아니 사찰 안 가면 모르냐 이거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해명은 거짓말인데 이건 일부러 그랬다는 거지. 네, 일부러. 이건 100%예요. 요 사건이 나고 조계종이 항의 성명을 냈어요. 그랬더니 한기총뿐만 아니라 모든 교계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심지어 세습반대했던 이런 목사들까지도 아니 황교안 저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줘야지. 아니 합장 안 한 것 같고 11거냐.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잘 그러니까 모르시겠지만. 우상을 섬기지 마라고 하는 10계명의 두 번째인가? 예. 그걸 지켰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빤스 목사의 한기총 같은 경우에는 좌파가 불교를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교계가 지금 우파인 황교안을 탄압한다. 뭐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는 이런 그 연출을 의도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정치인으로 한 거예요. 그때 이거 해. 저라고. 그리고 며칠 뒤에 황교안 전도사가 나는 동성애를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합니다. 뜬금없이 했어. 앞뒤도 없이 그냥. 예. 이건 또 뭐겠어요. 보수 개신교인들한테 어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있을 때 평판이 어땠냐. 고위검찰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말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보통은 검찰 하면 그 사건 그 유명한 사건, 이거 해결했지. 검찰은 그걸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을 기가 막히게 풀어서 기소해서 뭐 감옥에 보냈다든가 그 능력으로 검사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데. 그런 사람이 우병우예요. 그 중에 그렇죠. 하나가. 예. 우병우도 그걸로 실력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황교안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거의 다 똑같아. 가만히 있다가 새벽 기도회를 모임을 이끌었지. 그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검찰청 돌아다니잖아요. 뭐 검사장으로서 가는 곳마다 신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역할을 맡겨서 이 나라를 구하라고 보낸 거야. 이상하지가 않아.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전혀. 나머지 우리가 이상한 거지 지금. 흥미로운 이력인데 황교안 씨가 사법고시 통과하고 사법연수원 들어갔는데 그 해에 수도침례신학교라는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신학교 교장이 김장한 목사예요. 김용민 과거 직장을 만든 곳이지. 근데 김장한 목사가 며칠 전에 김장한 목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도 무척 가까웠다고 하고 박정희하고도 친했고요. 박정희하고 가까웠다. 예. 하여간 CIA하고 뭐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정보를 또 많이 주셨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김장한 목사가 그때 교장이었고 황교안 전도사가 학생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김진표 장로가 다니시고 남경필 집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를 점지했어.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해. 해성과 같이 등장한 예수의 리더십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그 황교안 씨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기독 신우회 모임 행사가 있었는데 첫 설교자로 김장한 목사가 갔어요. 모세 같은 리더십이 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모세 같은 리더십을 가져라. 보수계 신교 쪽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그리고 황교안 본인도 예. 그 프로젝트에 올라탔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나라를 구원하라고 보낸 거거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정말 우리가 안 믿는 거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제가 기억이 난다. 2007년 당시에 제 아버지가 담임하시던 교회에서도요. 거기 이제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조차도 이명박 장로님 그랬어요. 개신교 전반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딱 꽂힌다. 어떤 지점에. 그러면 저는 그 결속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물론 그만큼의 반작용도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에 그게 불러오는 반작용이 있듯이 네. 반작용이 분명히 크게 있는데 지금 황교안의 지지층을 만들까 네. 작전 짤거 아닙니까? 거기서 개신교도를 잡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계산상. 이분은 그냥 종교계에 계셔야 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나라 아프간은 이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잖아요. 예. 자기가 뭔데 남의 나라를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그래. 지가 뭔데. 근데 기독교인이 7,000명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나라라고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아프간으로 가자 이런단 말이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억하시죠? 샘물교회. 네. 그때 쓴 칼럼이에요.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순교 좀 당하면 어떠냐. 그리고 이 사람이 법률가인데 말이죠. 주일에 공무원 시험인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을 한 게 아니라 봉사를 한 거다. 따라서 사례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세금은 안 낸다는 얘기고. 네. 아울러 목사들이 세금 내는 것도 반대했어요. 왜냐? 성도들이 이미 다 세금을 떼고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 받고 또 세금 떼면 이중과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정교계에 계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 회사는 다 법인세 내는데 월급 줄 때 직장인들은 그럼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세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양반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교회 논리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에 구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씨발 우리는 이제 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 에?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 문재인 대통령은 사탄의 리더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는 지옥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지옥이고 당신들은 악기들이야.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하다. 특히 보수계 신교의 특징 타협이 없거든. 타협하는 순간 이건 악마하고 대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악마하고 사탄화 협상하는 되는 거다.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고 있는 표정이나 행동은 광야에 쓴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라고 지금 나선 거라니까. 악마에 빠져 있는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고마워 지금... 씨발. 지금 빤스 목사의 한기총하고 대형교회가 한 팀일 것 같죠?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빤스 목사의 한기총을 부끄러워합니다. 대형교회가 자유한국당이라면 이 빤스 목사의 한기총은 대한애국당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253개 지역본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53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닙니까?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입니다. 지역마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선거 때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끌고 있는 평화나무도
253개 지역에 한기총 발목 잡기 지금 운동을 김용민이 이걸 하는 이유예요. 자. 한기총은 모든 정치 개입 시도를 중단하고 설립 목적에 충실하든지 아니면 이미 맛을 잃고 빛을 잃은 한낱 폐기물이 된 자신의 민낯을 자각하면서 문을 닫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장악한 이 좌파 정권이 한기총을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공단체죠. 한기총에서예요. 만들어 가지고 용공단체래, 용공단체. 한기총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방송이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용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에 한국신학대학교를 이번에 졸업했고요. 기독교 장로회책에서 강도사 고시를 받고요. 마포에 있는 이 벙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축사한 사람 보시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세상에 조그마한 벙커 교회 개척하는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시장이 거기 가가지고 축사를 했어요. 가지 않았어. 영상이었지. 어느 정도 가시겠죠? 이 평화나무가 어느 정도 용공단체이고 공산주의자들이 모이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평화나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지금 평화나무가 우리 한기총 해체를 위한 그 탄원서를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엊그제 제출했습니다. 자, 이게 한기총에 와가지고 김용민이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와가지고 한기총 해산을 촉구하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환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또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대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형 교회가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건 또 이제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김무성 의원 또 고발합니다. 내란 선동죄. 이런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조사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다시 재수정합니다. 공산주의를 편드는 사람들입니다. 편드는 사람이라 그러면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용어를 그렇게 하십시오. 공산주의를 편드는 사람. 근데 따지고 보면 뭐 그게 그거 아닌가? 평화나무요? 네. 저희가 어디라고 평화나무가 덤비고 난리야. 네? 아니 이렇게 사기꾼같이 덤비고. 아니 저희 단체를 무슨 북한 통전부가 뒤에 있다고 하셨는데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내가 그 단체가 통전부라는 말을 내가 언제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 설교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 내가 그 단체가 들었는데요. 안 했어.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꺾게 하냐 말이야. 평화나무하고 한기총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아 저희는 기독교 한기총을 왜 건드려? 한기총이 지금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당신들이 한기총에 대해서 간섭할 그런 무슨 권리와 제도와 어떤 프레임이 돼 있냐 말이야. 예. 결론은 이겁니다. 자. 총선 임박해서 이제 이 대형 교회와 한기총이 교계의 영적 자유한국당과 영적 대한애국당이 이제 손을 잡고 자기들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 거예요. 개신교 쪽의 정치 개입은 내가 맡겠다. 예. 라고 용공단체죠. 시민의 눈과 함께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이 시민의 눈과 함께 전국에 한 5만 개 교회 있습니다. 5만 개 교회를 선거 한 5주 내지는 10주 전부터 그 교회를 출석시켜가지고 혹시나 그런 멘트를 하는지 그 멘트를 하면 바로 고발을 해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번 4.3 재보선 때 창원 성산에서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 저희 평화나무 우리 이 활동가가 가가지고 다 녹음을 떠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평화나무와 시민들이 같이 움직여서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행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선거 위반입니다. 특히 불러가지고 인사시킨다든지 이것도 다 불법입니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대충 넘어갔거든요. 이거 다 잡아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뭔 소리. 자,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서 사탄이라 부를만 해. 그게 사탄이라면 사탄하겠습니다, 제가. 예. 자, 이 평화나무 후원 많이 해주시고. 한기총이 서울시에다가 평화나무 해산 청원을 하겠다고
예. 공언을 했어요. 그거 되나 보자고요. 자, 저쪽은 그럼 김용민한테 맡기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음운전하면 안 되니까. 엄마 아빠 피로 좀 풀어드릴게요. 운동하기 전 후엔 제트기를 잊지 말라고. 비가 오려나. 공부하는 우리 애들한테도 좋겠는데? 이상 갈등이 그래도 네가 있어서 좀 낫다. 제트기를 아빠가 놀아줄까? 오늘 하루 지친 나를 위해. 제트겔 1+1 시중에는 알코올을 사용하는 스포츠겔 제품이 있는데 제트겔은 알코올을 쓰지 않아요. 근육통 파스 냄새가 나지 않고 나노 버블로 흡수가 빨라서 끈적임도 없고 근육통에 바르는 겁니다. 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근육통 스포츠겔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거를 리체 제트겔이랍니다. 딴지마켓에서 1+1을 한다.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 스포츠겔. 운동을 해야 내가 쓰지 이걸. 배에 바를 수는 없잖아. 응? 자, 뭐야? 제로페이? 저는 서울시청 제로페이 담당 공무원입니다. 쓸데없는 제로페이로 죄송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두르시지. 준비가 부족해서 되는 데는 없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됩니다. 동네 편의점에서도 60개 프랜차이즈에서도 서울시 390여 개 공공시설 할인도 제로페이로 다 됩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쓸데 많은 제로페이 서울. 써보자 제로페이. 서울시에서 만들었나 봐요, 광고를. 자,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뭐 5대 편의점에서 다 쓸 수 있다, 이제. 그렇구나. 소득공제 40%가 된다, 이제. 서울 식물원, 대공원, 한강 수영장 등 서울시 공공시설을 제이표로 결제하면 30%까지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써보자 제로페이. 자, 그렇고요. 딴지에서 고유한 딴지 아이템을 만들어 가자 이런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긴팔하고 반팔하고 뭐 이상한 거 계속 만들 거야. 한정판으로 뭐 하여튼 뭐 좋은 재질로 만든다 어쩌고 다 좋은데 이게 뭐야 이게. 참네. 이거를 구매하실 분들 주의하세요. 네. 이런 게 박혀 있다. 매우 부끄럽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보고 이거 입고 다니라는 거. 내가 미친놈이야? 내 얼굴을 박아가지고 너 입고 다니게? 정청래 의원과 이상우 씨를 모시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침묵인 정청래입니다. 저는 오늘도 침묵입니다. 인사하시죠. 이상호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라 노사모 초기 시절 들어보자고. 노사모 초기에 합류해서 이제 노사모를 부흥으로 이끈 장본인 미키 루크라고 불리는 이상우 씨를 모시고 이제 첫 시간 들었고, 그 아이디가 왜 미키 루크예요? 그 나인 아프 위크 영화가 우리 때 나인 아프 위크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미키 루크하고 킴 베싱어하고 거리에서 만납니다. 거리에서 만납니다. 거리에서 만나서 하루 만에 사랑을 하게 되는데 사랑이냐 섹스냐에 대해서 이제 서로 조금 뭐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이런 게 그런 영화예요. 영화 내용이. 네, 그런 영화인데 비 오는 날 그 미키 루크가 저기 킴 베싱어에게 배드신으로 막 들이대는 게 아직도 좀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 그래서 난 미키 루크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키 루크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나 아무 생각 없이 미키 루크라고 했는데 이런 데 나올 줄 알았을 것 같으면은 뭐 민주주의 만세 뭐 이런 게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때 떠올린 이미지는 이제 섹시가이 뭐 이런. 섹시가이.
자, 지난주에 이제 노사모 출범 초기, 얘기를 했고, 이어서 이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가 진짜 힘들었어요.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은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진짜 고난은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후단협이라고 노무현 후보로 안 된다 이거야.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야. 경선을 통해서 선출됐는데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런 세력이 있었어요. 민주당 내에. 그 사람들이 당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나게 흔들어댔다고 그 시절 포함해서. 제가 노사모를 중간에 탈퇴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광주 경선이 끝난 날 탈퇴를 했습니다. 이제 됐다. 광주 경선이 끝난 날, 그 다음날 탈퇴를 했어요. 파릇파릇 했네. 왜 했냐 그러면. 나도 이 시절에 예뻤어. 죽을 것 같더라고. 왜? 그 당시에 제가 한 70kg 가까이 나갔는데, 몸무게가 그 경선을 치르는 동안에 53kg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왼발을 많이 굴려가지고, 발도 못 쓰겠고, 그냥 계속 구역질만 나고 이런 상태여서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 딱 이거 거의 딱 때려버리니까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 도망가야 되겠다. 거기까지 했으면 내가 할 일 다 했다. 예, 그래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한 일주일인가 잠깐만 있어봐. 일주일인가 있었는데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저를 아무도 안 찾는 겁니다. 아니 요새 미키 왜 이래 조용하노 이래야 되는데 누가 내 찾나 싶어서 계속 게시판을 봤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찾고 그 다음에 2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찾아요. 그래도 잘 굴러가. 잘 돌아가. 잘 돌아가. 너무 서운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인재 후보가 대선 충남 가가지고 또 확 기세를 올려가지고 뒤집어서 1위 했죠. 예. 뒤집어지면서 가입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찾는데. 아무도 안 찾으니까 누가 내가 한 명도 야 미끼 좀 찾아봐라. 요새 왜 연락이 안 되노 이렇게 전화도 한 통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혼자 슬쩍 그냥 가입을 했어요. 슬쩍. 그러면 탈퇴한 줄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저 혼자 탈퇴하고. 이 친구가 이제 왜 이렇게 지쳤냐면 그때 국민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했어요. 1일 당원 해가지고. 근데 그 50명, 100명 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혼자 몇 명?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6천 명을 했대 혼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싸워서 힘들어요. 게시판에서 의견이 달랐어요. 내일이 경선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싸우는 걸 뒤로 하고 경선을 끝내놓고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경선 전날 싸워요. 뭘로 싸웠어요 그때는? 주제가 뭐 니는 왜 말을 놓냐 뭐 이런 거. 여기서 싸우면 여기서 만나고 나면 저기서 또 싸우고 있어요. 밤새 말리고 나면은 아침에 해가 뜹니다. 해가 뜨고 나면은 바로 경선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원단장을 해라 이렇게 정한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나서기 좋아하니까 내가 했어. 그만했으면 싶은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 뭐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속에서 막 구역질이 나고 이제 더 이상 죽을 것 같아. 그 회원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을 했어요. 네. 재가입을 했는데 사람들이 글을 적었는데 아무도 탈퇴했는 줄 몰라요. 제가 이제 부산 대표를 하고 소강기가 조금 있습니다. 소강기가 있는데 정말 월드컵이 싫었습니다. 노무현은 사라지고 정몽준이 완전히 뒤덮는 겁니다. 그때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13%에서 11%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고 6월달 지방선거가 월드컵하고 함께 맞물려 있었는데 월드컵 물결 때문에 지방선거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한 말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지 못했지만 무슨 말을 했냐. 부산, 울산, 경남에서 광역단체장 한 명이라도 내가 건지지 못하면 재신임을 묻겠다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후단협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를 하게 되고 정몽준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정몽준으로 그냥 교체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노사모에서는 돼지 저금통을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전체 결의를 해가지고 한 10,000마리 이상을 모으자는 것이었습니다. 돼지 저금통 10,000마리. 그런데 3개월인가를 모았는데 6마리밖에 안 모인 거예요. 6마리.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건배만 한 100번 했을 겁니다.
모으자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장형철이라는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철아, 내일 내 롯데백화점 앞에서 돼지 저금통 트럭 몰고 떠난다.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트럭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다. 네가 구해라. 모르겠다. 네가 구해라. 그럼 돼지 저금통은 그거는 내가 좀 사비를 좀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동전을 바꿔라. 한 푼 한 푼 모아오면 대선 끝난다. 그러니까 유전자 속성 희망 돼지로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집어넣으면 바로 동전 반 이상 찰 수 있게끔 10,000원짜리 동전 바꾸기 운동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한다고요? 동전 남은 걸 모으면 모으는 엄청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아, 남은 동전을 돼지 저금통에 받는 컨셉이었는데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이제는 10,000원짜리를 꺼내서 바로 동전을 바꿔서 넣어라 이거예요. 한 방에 다 넣어라.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유전자 속성 희망 돼지다. 트럭을 못 구했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나는 무조건 떠날 테니까 구해라. 안 되면 트럭 탈취라도 해라. 그랬더니 전화가 온 겁니다. 새벽에 이삿짐 센터를 하는 노사모 회원이 있다. 그리고 그 이삿짐 센터 이름이 하필이면 그날이 오면이다. 그게 있어요. 트럭에. 그리고는 모으기로 한 집행부의 약속 지역을 트럭을 몰고 계속 쳐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한 마리도 안 모으는 거죠. 술만 먹고 가래요. 술은 다음에 먹고 다음에 올게요 하고 간 겁니다. 또 갑니다. 또 가면은 또 안 모으는 겁니다. 그럼 또 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부담 주기 운동을 펼치니까 그렇게 한 2바퀴 정도를 도니까 노사모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돼지 저금통으로 결국 돈을 얼마가 모으면 되죠 그때? 돈을 모은 것보다는 돼지 저금통을 만드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정몽준 한 30% 육박되어 있다가 정몽준 후보가 22%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 11% 13%에서 21% 20%까지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단일화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정말 반대했습니다. 정몽준에게 여론조사에서 밀리는데 여론조사 단일화를 한다면 그건 무조건 진다. 정몽준에게 후보를 이거는 완전히 헌납하는 건데 이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노무현 후보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여론조사가 다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 보좌진들이건 누구 간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하면 안 된다고 다들 얘기했어요. 노무현이 진다. 그래서 다 말렸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혼자 결정한 거예요. 나 하겠다고. 혼자 결단했죠. 그래서 지문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지면은 정몽준이 민주당의 대통령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가슴 저리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집에 자고 있었대요. 우리는 속이 다 죽겠는데 그건 제가 잤다고 추정합니다. 제가 자는 걸 보진 않았어요. 저도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새집을 지었더라고 머리가. 새집을 지었다고.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그 보좌관이었던 안희정 증언한 바입니다. 자고 나오더라고. 실제. 정몽준에게 이제 그냥 헌납하게 됐다고 하니까 미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를 받자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자라는 게 운동이 됩니까? 어디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노무현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항상 그런 식으로 승리했는데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본인이 불리한 데 받아버린 거예요. 불리한 때 받으면서 거꾸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 저 사람은 또 바보같이 불리한 조건인데 저걸 받는구나. 17대 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들 150명 놓고. 여러분들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옳은 선택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헷갈릴 때가 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그러면 잣대를 바꿔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지? 손해가 되는 게 뭐지? 그러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그럴 때는 손해 가는 쪽에 가서 있어라. 본인은 항상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근데 어떻게 하냐고. 보통은 손해 난다 싶으면 별로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선택을 근데 계속 실제 해온 그렇게 했어. 이 양반은. 이 여론조사도 불리하다고 다들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양반은 바보같이 할게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 순간에 여론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당시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 한 명이 뒤에 무슨 공부하는 모임에서 만나게 됐었는데 노무현 후보가 될 거라고는 정말 0.1%도 생각 안 했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이기고 막 할 때는
자기들이 깜짝 놀랐대요. 와, 세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별거 없네 이래. 별거 없네 보게 됐는데 어느 순간 길거리를 나가보니 길거리 곳곳에 한 30대 40대로 보이는 멀쩡한 남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노란 마오라를 하고 막 미친 사람 같이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그걸 보면서 솔직히 무서워서 거리를 나가지를 못하겠더라는 얘기를. 이거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전혀 모른 채로 이회창 대세론에 안주했구나.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막 조중동에서 흔드니까 또 금방 넘어지고 별거 아니네 하고 또 탄핵을 해버렸다고 해요. 탄핵을 하고 나니까 촛불을 들고 왁 모이는 거 보면서 거리에 정말 나올 수가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마무리 좀 하자면요. 잠깐만. 그 교훈은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상하 굴곡 질곡들이 있는데 굴곡들이 있는데 변함없이 잡아서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또 정부, 그 다음 정부를 참여를 통해서 꼭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자기가 노무현 지지자였다고 주장하지 않나요? 그건 맞죠. 노무현을 지지하던 사람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갔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줘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요? 저는 왜 이해가 되냐면 조경태 의원을 오랫동안 같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이해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노무현 다음에 부산의 적자는 자기인 거야.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부산의 적자인데 나를 어떻게 제끼고 자기가 부산의 적자 혹은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거야. 일단 거기까지 반은 이해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 어떻게 가냐고. 씨발 그건 이해가 안 가. 그걸 설명해 주세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10대들의 반항을 왜 하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돼. 10대들의 반항이 왜 있냐 그러면 내 몸은 이미 어른이 됐는데 사고력과 판단력이 어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른으로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항심이 생기고 가출하게. 사실은 조경태 의원을 입에 올리는 자체는 저를 위해서도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전 잘 알아요. 그런데 질문이 있었으니까 하면 저거는 아주 전형적인 10대들의 모델이다. 삐짐이에요, 삐짐? 삐짐은 삐짓다가 돌아오지만 어른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자기도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경태 의원은 이렇든 저렇든 민주당을 이름으로 삼선을 했습니다. 그럼 노무현 후보도 돌파하지 못했던 지역주의를 돌파한 자기는 상징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은 상징인데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이 뭔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집에 가재도구 다 부수고 그냥 집에 막 불 지르려고 노력 막 하다가 들키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불만인 겁니다. 왜 나를 지도자로서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계속 나와서 당선된 나를 왜 주변 의원들과 민주당과 또 부산의 지역사회는 노무현 이후 그 차기 지도자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 성질이 난다. 성질을 했는데 사람들이 댓글을 해주면 성질이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질을 해도 댓글을 안 해주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최고위원 할 때 제가 최고위원이 아니다. 최저위원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당내에서 인정해 주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는 거 보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짐당한 거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에 간다고 해서 그걸 인정받을 리가 없잖아. 대표적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건 아마 정치부장급 되는 사람이면 다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부산에서 조경태 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정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축하도 겸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성종 우리 그 부산시당 고문 추리소설가 고문께서 이 덕담을 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 부산에 떨어졌던 노무현도 대통령이 되고 이제는 조경태 의원도 당선이 되고 시대가 바뀌었다. 그 시대의 바뀜이라는 것은 우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실천하자 하면서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앞으로 이 앞자리 힘세고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비우지 말고 먼저 온 순서대로 앉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앉고 싶어서 앉았어! 조경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앞자리에 앉아 있다. 아, 자기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고?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요. 조경태 덕담이었는데. 실제로는 시대가 바뀌었다. 조경태도 당선됐고 덕담인데 앞으로 대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앞자리는 앉지 말고 그런 시대를 우리 열어갑시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여기 앉고 싶어서 앉았어? 내가 여기 이러는 거예요. 아, 너 왜 앞자리에 앉았어? 이 말로 들었다는 거죠? 그런 거죠. 병인데 그거는.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팩트 아니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정색하고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통 행동이나 말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을 럭비공이라고 하는데 풍선 바람 불다가 빠져버리면 날아가죠. 그걸 럭비공 이상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그 풍선 같은 이미지가 저는 저하고 싸우는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이십니다. 거기까지 알겠어요.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집 나갔다는 거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들어갈 집이 어떻게 자유한국당이냐고. 거기는 그런 거 더 안 받아주거든. 그 이유는 다 간단합니다. 그 총선이 대선 전에 있었거든요. 네. 본인이 탈당하게 되면 부산에는 민주당 이름으로 한 석도 건지지 못할 거라고 오판한 겁니다. 아. 그래서 타격을 문재인 대표에게 너무 미우니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부산에서 제로가 나오는 게 가장 문재인 후보에게 그러니까 타격을 주는 거니까 간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를 막 다치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마음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마음에 병이 있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 아니야? 자유한국당 가서 그렇게라도 해서 문재인에게 타격을 줘야지. 제가 너무 미워 나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괜찮겠죠.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타격을 주려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됩니다. 예. 그런 건 제가 잘해요. 그럼 그걸로 바꾸기로 할게요. 그럼 본인이 거기에 지역구에 출마해서 조경태 의원하고 싸우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출마하겠다고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최인호, 김영춘, 전재수 쭉 모여가지고 민주당의 부산 지역 의원들이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조경태 의원을 누가 맞서게 만들까? 앞전에 부산에서 최다 득표를 했는데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저기를. 그 미키가 아직 공민권이 회복이 안 됐지. 미키 공민권 회복되면은 그거 보내보자. 그 보내면은 뭐 조경태 임자 만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징발된 거네요 지금. 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제가 아마 많이 뒤처질 겁니다. 추석 때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했을 때 그때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로 내가 만들고 그리고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만들고 저 혼자만 당선되는 게 아니라 부산이 18개 선거구거든요. 거기에 과반 9석 이상을 만드는 3라운드에 약속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막걸리 100병을 쏘던 막걸리 100병 관심 없고요. 현금을 해요. 현금. 내년도 총선이 딱 끝났는데 부산에서 9석 이상. 설날 때 이상호가 이긴다. 추석 밥상에 오차범위 내로 들어간다. 이 세 개 때마다 내기를 해서 뭐든지 걸면 저는 내가 바로 받고 바로 배팅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뛰어봤기 때문에 부산에서? 아닙니다. 그 선거는 정말 참 마음이거든. 안 보입니까? 선거는 정말 마음이에요. 정말 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음으로 움직이면 절대 안 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교도부가 되고 발판이 되었던 게 PK에서 8석이거든.
어쨌든 비결은 참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정말 마음이에요. 저 선거를 테크닉과 기술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선거와 테크닉과 기술로 해보다 보면 그 위에 뭐가 있냐 그런 마음이 있다는. 내길 걸 시점 때 다시 모시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당신이 건강해지는 만큼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바이원, 기부원.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계신가 위에? 한 분이라니. 탁현민은? 갔나 보네. 다시 불러봐, 시작한다고. 자, 소장님, 내려오시죠. 얘가 예민한 애거든요. 확인해봐, 오는지 안 오는지. 안 오면 그냥 이거 하게. 이거래. 바카스 좀 드실래요?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하고 하라는 거지. 자, 유럽의 극우 정당이 바로 최근 10여 년간 계속 이렇게 오히려 예상보다 의석수가 많지 않았죠. 예. 그렇지만 최근 10년간의 흐름은 극우 정당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럽 극우 정당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 선거가 열렸던 걸 다 아실 거고 우리가 여러 의미로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유럽 의회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2014년도에 있었던 선거의 결과예요. 왼쪽이 좌파. SND라고 하는 185석이라고 하는 것, Social and Democrat라고 해야지 이게 3인당, 사회민주당. 오른쪽에 있는 PPE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EPP예요. European Popular Party, 유럽 국민당이라고 흔히 많이들 번역도 하기도 하는데 제일 의석수가 많죠. 그래서 이 두 석을 합치면은 751석의 과반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그래서 온건 좌파, 온건 우파가 과반을 만들면서 이제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14년까지. 이게 각 나라의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유사성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분홍색 ADLE라고 있잖아요. 이게 자신들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녹색당입니다.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녹색당이 52석, ADLE가 이제 69석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게 2019년 이번 선거예요. 일단 SND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는 3인당 사회민주당 계열이 의석수를 많이 뺏겼어요. 자, 보세요. 이쪽이 극우인데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죠. 극우가 심지어는 제1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우리가 극우라고 하면은 저 오른쪽에 EFDD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 밑에 있는 ENL, 이 두 개를 합쳐서 극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야, 어디 갔어?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크게 발호하고 있다. 그래서 막 우경화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이번에 그 유럽 의회가 극우에 의해서 자주우재될 정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그건 사실인가요? 아니요.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도 늘 거예요. 그런데 개별 국가에서는 이게 다수를 만들 때
우파끼리 아니면 좌파끼리 연합하든가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유럽은 온건 세력이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는 SND하고 EPP가 연합을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SND하고 EPP가 연합을 하는데 둘이 연합을 해도 지난번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다수를 확보를 하지 못해요. 과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반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다른 세력 하나를 끌어들여야 되죠. 네. 그러면 극우도 우파랑 뭐 친구 아닌가? 그래서 극우도 끌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여기가 중도 우파인데 그렇죠. 이쪽을 끌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부대 끌어들이듯이 하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하는. 네, 유럽은 그렇지가 않고요. 유럽은 얘네들은 완전히 별도거든요. 별도예요. 완전히 별도. 얘네들은 정상적인 정치 세력으로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SND하고 EPP가 어디랑 그 연합을 할 것인가? ADLE라고 그 중도 있죠? 저 세력하고 연합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민주당은 중도 우파 정도 해요. 유럽의 기준으로 보자면 빨갱이라고 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여기 어딘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네. 민주당은. 중도 그리고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의당은 중도 좌파 될래나? 그런데 여기하고 연합을 해왔다가 과반이 안 되면 중도 우파니까 이 극우의 손을 벌리지 않겠냐. 유럽은 극우는 정상적인 정치 세력으로 보지 않아요. 얘네는. 안 놀아요, 같이. 얘네끼리 뭉치면 뭉쳤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합치지 않겠냐.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유럽 의회를 극우 세력이 좌지우지할 정도의 세력으로 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EFDD와 ENL이 합쳤을 때 지금은 100석씩 조금 넘잖아요. 그죠? 저 두 석이 합쳤을 때 1당이 되면은 그러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제1당이 교섭을 할 때 주도권을 쥘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얘들이 누구랑 내가 손을 잡을까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유럽 의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라는 우려가 그랬던 여기 거죠. 합쳐서 얘 단독 혹은 얘 단독보다 더 커질까봐 그렇죠. 그렇게 우려하는 것이고 그거는 앞으로도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오스트리아의 넘버 2 극우 정당이 원래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다 러시아하고의 커넥션 이야기가 항상 나와요.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받았네, 후원을 받네 항상 나와요. 근데 그게 이번에 그 영상으로 잡혀버린 거야. 러시아 재벌한테 그 오스트리아 언론을 사달라고.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의 언론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괴롭히니까 저 언론을 아예 사달라고. 얘는 뭐 해줄 거야. 그리고 공사 따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생생하게 몰카에 잡혔어요. 아, 러시아 커넥션이 실제구나 하는 인식을 가진 유럽 사람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와서 예를 들면 녹색당을 더 많이 찍고 극우 정당의 기세가 좀 누그러지고 뭐 이런 영향도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사건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유럽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러시아는 이미 재미를 많이 봤죠. 러시아는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과거에 위험한 그런 것보다 훨씬 안전하죠. 전쟁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전에. 예. 진짜 비용도 안 들고. 당연해요. 생각해 보면 군사적으로 따지자면 과거에 바르샤바 조약 와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유럽의 나토는 나날이 강해져요. 러시아가 보기에 서유럽은 안보적인 위협이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왜 이러지? 이럴 수 있는데 거꾸로 러시아는 유럽을 무서워하고 중국을 무서워하고 미국을 무서워하죠. 미국을 무서워해요. 예.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도 자기들 감정이 있고 자기 보호 본능이 있을 거 아니야. 또 하나는 유럽이 하나의 경제 단위가 되고 돈도 통일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위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극우 정당들의 공통분모가 그거거든요. 탈이유해야 한다. 그렇죠. 그게 극우 정당의 공통적인 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는 반갑잖아. 탈이유해야지. 그럼요. 후원을 주는 거야. 그 극우 정당. 유럽이 극우 세력은 유럽 이런 건 관심 없고 국가주의, 민족주의, 난민 들어오는 거 싫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극우 중에서 글로벌리스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을 지원하고 글로벌화 돼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극우도 있어요. 신자유주의자들도 그렇죠. 있고 신자유주의자가 있고 민족주의자들도 그렇죠. 있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있고 그렇죠. 짬뽕이에요. 짬뽕인데 공통점은 이유 이거 해체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얼마나 반가워. 다 흩어지면 국가가 다 쪼개지니까 힘이 분산되잖아요. 러시아는 극우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돈도 후원해준다는 얘기가 계속 많았어. 근데 이 극우 중에서도
러시아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동구권 국가들은 러시아가 싫거든. 결합할 수 없는 또 경계 지점들이 있어요. 그거 안에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극우가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유럽 사람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선거에 참여?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네. 주의자가. 그러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저 녹색당 여기를 사실 주목해 보셔야 돼요. 녹색당. 이게 바로의 반작용으로 그렇죠. 녹색당이 커지고 있죠. 그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시면 유럽 28개국 중에서 독일이 제일 인구수가 많으니까는 96석을 가져가고 그다음 프랑스가 74석, 영국과 이탈리아가 73석, 스페인이 54석인가 이 정도 가져가요. 인구 비례로 가져가요. 인구 비례로 가져가요. 네, 유럽 자, 의회에서.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얼마큼 누가 당선 얼마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저 독일 한번 보세요. 네. 녹색당 3인당보다 앞서 있어요. 이거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유럽에서 좌파다 그러면은 3인당이 수십 년 동안을 리더를 해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녹색당이 3인당을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프랑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회당이 몰락하면서 극좌로 다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녹색당이 그 자리를 메웠죠. 왜 녹색당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녹색당이 이번에 세를 크게 늘렸어요. 예. 그 유럽 전역에서. 그렇죠. 진보의 이념 얘기를 하면은 노동운동 있고, 그 다음에 인권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당장 와닿는 그런 문제였나요? 노동, 인권, 환경 문제는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환경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노동 문제보다 더, 인권 문제보다 더. 그 변화가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없어 그런 거. 봐요. 맨날 탈원전 까잖아요. 앞으로 진보의 가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유심히 관찰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환경 문제가 진짜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는 거, 그 문제예요. 네. 자, 자유한국당이 연속으로 2번 더 집권을 못하면 요 세상이 우리한테도 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는 순간 세상의 진보를 한 10년 정도 퇴보시키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하면 한 10년, 20년씩 뒤로 가잖아요. 지금도 저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언론들을 보시면은 핵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된다잖아 아직도. 그러니까 지어진대잖아요 지금도. 맞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유럽이 극우가 바로 한다는데 바로 한다고 난리 치는 언론들이 웃긴 게 바로 한다 해봐야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한국당이 그룹 정당이거든.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 이만큼. 유럽에 이만큼 차지하는 걸 우리나라는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고요. 대바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극우가 하고 있지. 민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도 우파하고 극우하고는 친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극우라고 하면은 일단 그 공화국적 가치를 넘어서는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여기는 정치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유럽에 가면 팔에 못 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류잖아. 메이저 보수 정당인 자체가 극우인데. 맞아요. 예. 예. 보수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수가 설당이 없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중도 우파는 민주당이고 극우가 자유한국당인 거예요. 걔네가 보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극우가 바로 한다고 해도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요쯤 위치에서 요만큼을 포션을 차지할 애들이 이만큼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힘은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요만큼 만들어서 비정상 취급을 해야 그렇게 극소수여야 하는데 얘네가 우리나라 주인 생세를 해. 그게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짧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길게 했네. 너무 길게 했어. 다음 선거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태극기 부대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걔네가 손을 잡고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표가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극우의 대접을 받아 마땅한데 그러니까 총선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이렇게 가지를 쳐서 여기 있어라 니네는 선거로만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선거로만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예. 자, 1년에 한두 번씩 뜻대로 녹화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이 그날인가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요. 게스트 간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예.
탁현민이 가버리고 막. 야, 씨발. 야, 이거 끝에 자막으로 탁현민 씨발하고 밑에 넣어줘. 탁현민 전 행정관은 다음 시간에 모시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면 구독해 씨발. 설명하기 귀찮아 이제 하란 말이야.